사랑합니다. 정신재활의 실제 병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노요한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병원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병원을 이용하는가, 병원의 종류와 입원의 종류는, 병원의 치료 방법 순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은 어떤 곳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다 나아져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듯이 마음이 아파서 혼자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 치료함으로써 약물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를 받고 마음에 있는 병원을 치료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울증, 불안, 몇 달간 지속되는 불면증대 같은 것들이죠. 원인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관리가 되지 않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불량, 두통, 가슴, 두근거림과 같은 스트레스성 신체적 증상이 생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식욕, 수면, 성욕, 충동성에 관한 생리적 변화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최소 2주에서 4주 이상 지속되면 확실히 증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괴로운 정도로는 치료 대상이 안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대신 꼭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원은 크게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설립하는 국공립의료기관과 개인, 법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국공립의료기관은 정신보건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서울 경기의 국립서울병원, 강원도의 국립춘천병원, 충청도의 국립공주병원, 전라도의 국립나주병원, 경상도의 국립부곡병원으로 5개의 국립병원이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12개의 도립 또는 시립병원의 공립병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의료기관은 일반 시민은 물론 저소득층, 무위탁, 무연고 환자, 장애인, 노인 등의 요보호계층을 중심으로 정신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의료 보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은 대학 종합병원 정신과와 전문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납병원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종합병원 정신과는 상백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내에 정신과를 설치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합병원 내의 정신과는 보통 입원병동과 외래 진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급성기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주 업무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외래 진료를 통하여 급성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외래 진료와 외래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신과 병동에서의 입원 기간은 급성 증상이 소실되는 수일에서 수십 일 이내의 단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정신병원에서는 조현병, 알코올 중독, 불안 증세, 조울증,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진단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만성적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병원들이 치매,
중독과 관련된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원은 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신과 의원은 대부분 정신과 의사가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원은 외래 치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외래 치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직구병상 이하의 병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병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형태 중 낮 기간에만 부분 입원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낮병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정신과나 개인 정신과 의원의 부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기관에 따라 주 5일 또는 주 3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낮병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간호사 등이 상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전공의 전문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가 함께 집단 프로그램이나 사회 적응을 위한 외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재발을 예방하고 질병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우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적응, 사회 적응 등이 원활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약물치료가 이루어지며,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기능을 증진하고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기술 훈련, 사회 적응 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입원의 종류는 크게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자의적 입원은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 비자의적 입원은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으로 총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을 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퇴원은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 의무자도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하며,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입원 유형으로 3일 내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호 입원은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거나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 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입원 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 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입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인데요.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행정입원의 해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해제하게 되는데,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입원인데요.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의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 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의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치료 방법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치료, 치료 프로그램, 사회사업과 기타 치료 등으로 4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약물치료는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왜 약물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원치 않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약물을 조절하면서 그 증세에 가장 알맞는 약물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은 의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운동치료부터 인지재활치료, 미술치료, 심리급,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도 환자들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와 환자의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해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검사를 통해 입원하는 환자의 마음을 현주소를 파악해보고 신체 검사와 심전도, 뇌파 검사 등을 통해 신체 상태에 대해 파악해 봄으로써 약물의 사용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기 쉽게 위해 제가 병원에서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크게 제가 있었던 곳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침 6시에 일어나 씻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간호사, 보호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아침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전문의의 회진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과 그 증상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면서 약물에 대해서 조절함으로 그 증상에 대한 개입을 재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진이 끝난 이후에는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간호사, 다른 기타 자원봉사자나 전문가 등이 실시하는 증상관리, 사회성 증진, 오락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신체 활동을 통해 병동 내에서만 있으면서 답답한 신체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후에는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오전과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 이후 휴식과 저녁 식사와 간호사, 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다른 저녁 투약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취침을 들어가게 됩니다. 약물 관리와 신체 활동을 포함한 인지재활, 정서관리, 증상관리 교육,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되면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몇몇의 환자분들은 많이 답답해 하시거나 적응에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칙적인 내용과 많은 활동들은 대상자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병원 측의 노력으로 모든 일과를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주치의나 병동 내의 간호사와 다른 직원분들의 상의 후 조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병원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주위에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병원에 가서 적절한 시기에 꼭 치료를 받으셔서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백주현입니다. 저는 동료지역 양성과 가정에서 정신재활의 실제라는 강의를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 세상으로부터 요청받아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재활 관련 기관의 분류를 쉽게 나눠보자면 병원, 시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센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식 명칭은 병원은 정신의료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요양시설은 있지만 병원과 시설의 기능을 좀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는 총 3명의 강사가 나와서 합니다. 병원에서 7년 정도 근무했던 직원이 이제 병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또한 정신재활 시설에서 수련받은 직원이 이제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센터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래서 센터의 그런 기능들,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에 따라서 정신재활과 연관되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강의라는 부분들이 저희도 좀 생소할 뿐 아니라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좀 생소하실 건데 서로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각 기관들의 기능을 이해하기 이전에 정신재활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또 그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재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동료지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정신재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능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정말 혼자 사는 그런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죠.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마트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마트에 산 물건을 계산하기도 하고 시식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들 때는 레시피가 어떤지 막 검색해 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는 것처럼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말은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여기 지역사회라는 곳인데, 이 지역사회는 전주에 사시는 분이면 우화동에 산다, 삼천동에 산다, 정읍이면 정읍시에 사는 분이면 상동에 산다, 수성동에 산다는 것처럼 이 지역을 같이 포함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불편하면 그 지역에서 많이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며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족 또는 마을 그리고 국가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불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이 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 3가지 종류의 시설들인데요. 병원, 센터, 그리고 시설. 이 3곳은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잘 못 살아갈 때 그분들에게 돕고자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게 또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우면서 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해하거나 뭔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또 생각을 줄이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또 훈련을 하게 되는데 크게 7가지 부분들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자세히 보세요. 글씨가 작으시면 거기에 이제 써져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일상생활 훈련, 그리고 뭐 사회기술 훈련, 또 문제 해결 훈련, 인지재활 훈련, 스트레스 관리 훈련, 그리고 통합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이렇게 각각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의 이름에 맞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또 구성도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일상생활 훈련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같이 어떻게 식사를 할지, 뭐 식사 예절이랄지 아니면 식사할 때는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절차에 따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요. 또 옷 입는 거, 뭐 그냥 옷 입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뭐 계절에 맞는 옷 입기를 한다 할지, 또 그 옷을 어떻게 청결하게 잘 유지할 것이냐, 뭐 세탁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옷을 뭐 개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사회기술 훈련은 마찬가지로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7가지로 우리가 구분지어졌지만 이런 훈련들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훈련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위해서 교육기관 통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뭐 배우고 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병을 인해서 이런 기회들을 놓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교통사고를 겪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교통사고는 내가 이제 꼭 당하고 싶어 당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능의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신질환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다 기능에 손상이 오게 되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 7가지 훈련들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하게 내가 이 손상된 기능들을 조금 더 회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좀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병원과 시설과 센터가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훈련을 위해 3개 기관 중에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정읍시에 있는 센터 홈페이지인데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약 한 230-40개 정도 됩니다. 지자체별로 1개 이상 정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하게 해야 될 일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또 일정한 어떤 과정을 가지면서 이 사업들, 특히 정신재활과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 정신재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재활, 저희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비전, 슬로건, 미션입니다.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둘 건 뭐냐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또 센터의 직원들이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여기 이제 이렇게 미션에 이제 잘 나와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책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이 다시 입원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로 센터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조직도를 보시면 정읍센터에는 크게 2팀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봄팀이 있고 또 마음 2팀이 있는데 마음봄팀은 정신질환과 자살 시도를 하는 분들을 예방하는 역할들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을 한다 할지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 뭐 캠페인을 한다 할지 홍보를 한다 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팀이고 이 마음 2팀이라고 되어져 있는 팀이 바로 정신질환과 자살 위험으로부터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 2팀, 이제 저희는 이 팀을 만들 때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저희 사업으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사례관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료 지원가 분들이 센터에 등록을 만약에 하신다면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사례관리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다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등록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저희가 좀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등록되어져 있는 분들 중에 자살위험군도 있고요. 또 아동 청소년 중에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분류해서 또 사례관리를 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이면서 정신질환자분들 그리고 또 주간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재활 대상자라고 저희가 분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할 그 당시에 어떤 상태인지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상태에 따른 서비스들을 각각 분류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정하기보다는 또 이 등록하신 분들이 원하는 욕구가 있으신데 그 욕구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해보고 또 물어보면서 그 욕구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상태나 기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게 이제 뭐 어떤 내 그냥 감정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 때문에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특히 더 힘든 것은 이러한 병 때문에 막 힘듦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런 상태를 이해하고 직원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동료 지원가 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옆에서 이 동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아마 더 큰 힘을 줄 수 있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더 숙지하시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들을 더 이해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신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 팀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는 이런 그림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할 때 개별 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대상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록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리고 현재 상태 그리고 욕구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6개월 단위로 6개월 동안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뭐 찾아가서 서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가 약속을 하면서 단 한 가지라도 변화를 주자라는 부분들을 함께 약속하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분들 가지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욕구 중심의 사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우리 정읍 안에서 하고 있는 제과제빵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걸 찾아서 같이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고 또 끝나고 나면 어땠는지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저희가 개별 사례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에 기록해서 적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서로가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면서 사례관리를 해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등록되신 분이 너무 늦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는 것을 약속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지키는 과정을 사례관리자가 가서 함께 도와주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자원들을 지역사회에서 가져가서
이제 우리 대상 등록하신 분한테 이제 도움을 준다 할지 이런 과정들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이제 욕구 중심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사례 관리자라고 하지만 직원이라고 하지만 이걸 다 뭐 해결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찾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해주고 특히 뭐 법률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내다 보면 뭐 집수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복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사례 관리 그 횟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집중, 급성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 획득 관리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척도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 단계들을 각각 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례 관리하는 횟수들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급성 집중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상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저희가 자주 가게 돼요. 그래서 막 응급하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두세 번도 가기도 하고요. 또 필요할 때는 다양한 어떤 자원들을 통해서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자타의 위협의 상황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럴 때는 치료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사례 관리를 저희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타의 위협에 대한 부분들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환청이 들리거나 망상이 있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례 관리자들이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기능 획득 관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럼 지역 안에 있는 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랄지 아니면 뭐 재활시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아니면 뭐 고용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같이 뭐 도울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훈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고요. 나아가서는 문화여가 생활도 잘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사례 관리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 이상 주로는 월 1회 이상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또 이 센터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이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유지관리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잘 지내고 계셔서 꼭 저희가 찾아가지 않아도 약물 관리도 잘하시고 또 나아가서 직업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가족들과도 크게 어려움 없이 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센터에 이제 등록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려하시는 가족들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경우는 유지 단계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이상 정도 뭐 전화하거나 연락하거나 또 아니면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에 참여해서 즐겁게 사람을 만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자 하는 정도로 이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한 서비스 부분인데요. 주로 어떤 서비스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등록되신 분들이 계시면 첫 번째는 증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발병했다면 그때 어떤 모습이 있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어떤 증상들이 있어서 입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기록해 둠으로써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의 위험성들을 저희가 감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이분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관리를 도와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정신과 약물을 먹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례관리자가 방문해서 이게 혹시 부작용은 아닌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피고, 또 만약 부작용이라면 주치의 선생님과 만나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좋을지 이런 설명들을 드리기도 합니다. 특히 약물을 잘 드시는지도 저희가 좀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외래일자가 언젠데 약이 몇 개가 남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 드셨는지 잘 드셨는지 이런 부분 관리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상생활 훈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사회 밖에, 집 밖으로 나올 때는 누구나 잘 씻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증상으로 인해서 이런 일상생활이 전혀 잘 되지 않는 경우들, 씻지 않고 나온다 할지, 여름인데 막 겨울옷을 입고 나온다 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지내시지 않도록 일상생활 관리를 통해서, 일상생활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는 거, 이런 거, 또 일상생활 시간에서 평일에 무료하게 재미없게 보내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주간재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안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도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할지, 아니면 지역 안에 있어 집이 비가 새서, 아니면 상당히 오래돼서 좋지 않은 집에 있는 경우 지역 안에 집수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연결해드린다 할지, 아니면 저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복지자원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다양한 어떤 재활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있고, 또 동호회 활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이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할지, 아니면 여성문화회관, 문화센터 이런 데들을 이용함으로써 내 취미생활, 또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들이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네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증상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증상관리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물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들, 그리고 이 지역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각각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센터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례관리자들을 통해서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동료 지원가 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동료는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줍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 센터도 이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또 어렵게 지냈던 분들이 지금 어렵게 지내신 분들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료 지원과 가정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나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정신재활에 있어서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들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신재활의 실제, 정신재활시설편 강의를 맡은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소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어 조금 아쉬운데요. 동료 지원가가 되어서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분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지난 수련 기간 동안 재활시설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서 지역사회에 바로 적응을 하고 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보다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정신재활시설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목차를 한번 보실 건데요. 정신재활시설의 소개, 그리고 종류, 프로그램 및 이용 안내,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목차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신재활시설의 소개를 앞서서 제가 키워드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법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정신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관련 법률은 추후 슬라이드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최소화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거지요. 세 번째와 네 번째 키워드는 지역사회와 사회복귀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 내용 역시 이후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법률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26조에서 제29조까지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6조와 27조를 가져왔습니다. 이 외의 법률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최소화, 지역사회, 사회복귀훈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신재활시설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직업훈련 등의 사회복귀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이러한 정신재활시설은 한 가지의 종류가 아닌 사업과 목적에 따라 여러 시설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동료 지원가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만나는 분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또 입소하면 좋을지 이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총 5가지 시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그리고 생산품 판매시설, 종합시설 이렇게 5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등에게 주거나 생활지도 또 교육 등의 여러 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자립 그리고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나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이 이곳에 포함이 됩니다. 이후 말씀드릴 중독자 재활시설은 중독으로 인해서 무슨 알코올도 있고 약물에 대한 중독도 있고 여러 중독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그런 분들의 재활을 돕는 시설이고요. 네 번째로 생산품 판매 시설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 이런 대행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이 4가지 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종합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중에 정신질환자 생활시설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제외하고 이 3번째, 4번째, 5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을 보실 때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이 3가지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시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동료 지원과 양성교육을 수강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세상에서도 이 종합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관심이 가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재활시설 프로그램과 이용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기술훈련, 인지재활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문제 해결교육, 대인관계교육, 약물관리교육, 스트레스관리,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장님이 앞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잘 유의하시고 또 그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상생활 기술 훈련입니다. 개인 위생이나 의복, 식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재교육함으로써 자기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씻고 밥 먹고 옷을 제대로 챙겨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나면 그게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훈련을 해서 우리가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2번째는 대인관계 교육입니다. 치료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관계를 유지함 역시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나 대화 방법 등 전반적인 대인관계 시 사용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몸짓이나 우리의 말투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하면 우리의 대인관계가 해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는 직업재활활동입니다. 어느 정도 작업 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 능력 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서 정신재활시설 내부와 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단순 반복적인 활동이지만 그런 작업 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또 고용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취업 알선과 취업 보호활동, 취업자의 직업 유지와 관리활동, 정신재활시설 내부와 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 이 중에서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관리,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직업재활을 통해서 어떤 물품을 생산을 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직업재활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약물관리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챙겨주셔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었지만 지역사회에 나와서는
내가 스스로 복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을 놓칠 수도 있고 그 복용하는 게 병원에서만큼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알고 또 복용을 정기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훈련을 살펴볼 건데요. 지역사회 내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신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공예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레크레이션 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환기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상담, 사례관리, 가족교육, 예술치료 등 개별 시설마다 특성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시고자 하는 정신재활시설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이용 안내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조건은 아니지만 일단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만성정신질환자로서 사회 적응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적은 자여야 합니다. 또한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사용 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재활시설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분리 운영하는 경우에 하나여 입소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래 지적장애인은 입소나 이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지적장애 외에 만성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입소나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챕터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인데요. 첫 번째는 약물에 대한 수능과 재발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약물 증상관리 교육은 정신장애인들에게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이 약물 복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약물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과 증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 교육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약물 관리 교육이 이와 맥락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기술과 일상생활 기술이 향상됩니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기술, 대화 기술 등이 향상되고 일상생활 기술 훈련을 통해 개인의 위생관리, 그리고 식생활 관리 및 요리, 세탁 및 의복 관리 등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기능들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직업재활입니다. 직업재활에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치료적 효과로서 감정의 둔화, 언어 빈곤, 주의 집중 결함 등의 음성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아 형성을 도와주고 현실에 입각하여 행동하게 함으로써 현실 검증력을 강화시켜 퇴행을 막아줍니다. 또 더불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를 갖게 되면서 생기는 수입은 독립적인 삶과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점은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가족 교육이나 가족 상담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정신질환의 원인과 경과, 치료 및 효과적인 대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가족들의 외부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나 정신재활시설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실 것 같아서요. 이제 제가 이렇게 표로 찾아봤는데 저희 전라북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2개 정도 있고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은 보시는 것과 같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재활시설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몰려있다기보다는 각 시군구별로 여러 가지 정신재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여 다른 분들에게 살펴봐 주시면 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정신재활시설은 어떠셨나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정신재활시설에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쉽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신 이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서 많은 정신질환자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또 이 좋은 이점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할 경우 내가 혼자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대해서 찾아보고 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혼자 진행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내가 혼자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담당 사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욕구나 필요에 맞춰서 사례 관리를 진행해 주실 거라고 그 또한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소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